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1%의 반등 폭은 지난 8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5%보다 한참 못 미친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 1%에 직면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 짚어보고 이 국면을 헤쳐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의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6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줄어드는 서울의 중대형 입주 물량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은이 어제 그 임시 금통회를 열어서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는데 네. 오늘은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네,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심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앞으로 경제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는 현재까지는 어떤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본다. 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또 환율이 상당히 출렁이었지 않습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 상태긴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네.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 총재는 일단은 다른 주요국들처럼 경제 펀더멘털 문제나 재정과 같은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계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한은에서 오늘 그 3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그리고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였는데요. 올해 3분기 실질 GDP 잠정치 전기 대비 0.1%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속보치와는 수치는 동일합니다. GDP는 이제 지난해 1분기에 0.4% 반등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플러스를 이어가다가 올해 2분기 이제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고 3분기에는 물론 마이너스는 벗어났긴 했지만 뭐 0.1% 성장 정도에 그쳤죠. 지난 10월 속보치와 비교를 해보면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성장률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성장률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 네. 이거는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포인트 정도를 이제 깎아 먹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인 거고 반대로 좀 우려했던 내수 부분에 대한 성장률은 기여도 측면에서 0.8%포인트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은은 연간 기준으로 2.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고요.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면은 분명히 있지만 계엄이 비교적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주요 기관들의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이제 S&P 글로벌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 리포트를 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역시 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신용등급 AA, 그러니까 AA 수준의 주권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이 AA라는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면은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 네, 이제 신용 등급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비상계엄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게 결국 투자자들한테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 이런 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고요. 자, 그렇지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라는 점. 네. 이거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이런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현상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라는 점을 꼽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번 사태가 신용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S&P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신용 등급이 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또 S&P가 주최한 세미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비상계엄이 일단 빠르게 해제가 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 신용 등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다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했다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이제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돌파했고요. 이후에도 상승폭은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1,000달러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봤을 때는 10만 3천 달러대였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1억 4,20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효과 때문이라는 것은 자명하죠. 미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한 달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대선 이후의 상승률을 보니까 45%. 꼭 한 달이네요. 네. 네.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밑돌았으니까요.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1년 사이에 100% 넘게 지금 오르는 거죠. 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인물들이 잇따라 뭐 입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북돋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이게 좀 잊혀지긴 했지만 뭐 비트코인 4년마다 채굴량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반감기 효과도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고 오늘 좀 오른 이유가 있었는데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화폐 우호적인 폴 애킨스를 지명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늘 관심이지만 그럼 여기서 더 오를 거냐? 10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인데 더 오를지 여전히 그래도 강세론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어섰다고요? 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요. 이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물량이 3,300여 가구였는데 청약에는 모두 51만 2,700여 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154대 1에 달했습니다. 작년 연간 경쟁률이 보니까 57대 1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 경쟁률이 2배 넘게 지금 껑충 뛰어오른 거고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이제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이게 최고 경쟁률을 달성한 거기도 합니다. 일단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튀어오른 것 서울 강남 3구 또 용산에 지금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걸로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당시에 청약 경쟁률 527대 1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죠. 소위 이제 이런 지역들의 신규 분양이 시행되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로 너도 나도 분양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주변 시세보다 뭐 30-40% 싸게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당첨만 돼도 시세 차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 구조적인 원인은 서울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다.
이런 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신규 공급 물량은 30% 정도 줄어든 상태고 앞으로 이런 공급 부족이 좀 추세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사람들 생각이 이제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더 늦기 전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이런 청약 경쟁률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당초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은에서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네. 네. 8월에 한은은 얼마를 전망했었죠? 그때 5%로. 그랬죠. 네. 네. 거기에 크게 못 미친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그 3분기 각 분기마다 GDP가 있는데 그 GDP 통계가 처음에는 속보치가 발표돼요. 네. 해당 분기가 지나면 그리고 속보치가 발표되고서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잠정치가 발표돼. 네. 그러니까 오늘이 잠정치가 발표된 네. 겁니다. 그리고 확정치가 또 나중에 발표됩니다. 한 달 또 있다가. 근데 이 잠정치가 0.1% 수준밖에 안 된다. 종전에 전망했던 건 0.5인데 네. 그러니까 소위 지금 3분기를 논하는 겁니다. 7, 8, 9월 거. 예, 네. 지금 우리 12월입니다. 근데 네. 지금 3분기를 논하는데 3분기 통계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조였는데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이 3대 부문의 수출이 계속 신장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전제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수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내수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수출은 계속 회복되는 구조였다가 수출마저 꺾이는. 그래서 네. 기대했던 0.5%를 못 이루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조차도 2.4%가 아니라 2.2%에 못 미치겠구나. 이렇게 전망치를 낮췄죠. 네. 그래서 한 해 경제 성장률도 낮춰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이 그럼 어느 정도 줄었다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려면 기여도로 해야 됩니다. 기여도. 기여도. 예, 기여도. 그러니까 지금 0.1%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수출의 기여도가 위에 조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수출의 기여도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성장 기여도가 네. 그러니까 내외수 동반부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현재 네. 내수도 어려운데 네. 외수라도 좀 계속 견인했으면 좋겠는데 외수마저 좀 희망이 끊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줄고 수입은 또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수가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건 뭐죠?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기여도가 있고 외수 기여도가 있는데 각각의 기여도를 봤을 때 과거에 봤을 때는 그래도 내수가 괜찮았는데 네. 예, 그거보다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예, 그만큼 그리고 내수 기여도가 0.8%포인트 기여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3분기 가지고 보면 네. 0.1%니까 네. 수출이
종전만큼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이제 12월 초입에 우리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 11, 12는 이때보다 어땠을까 벌써부터 이제 우려가 되고 네. 그 이제 잠정치, 속보치 이런 것도 또 내년 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4분기 GDP 통계는 네. 1월 말에 속보치가 나옵니다. 네. 예. 그 어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이제 전망한 거를 2.5%에서 2.3%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거는 2.2였는데 2.1%로 또 내려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일단 네.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통계랑 거의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OECD는 올해 성장을 2.5 할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2.3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 경제도 2.2%로 기대했는데 2.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OECD는 그렇지만 IMF는 내년 경제를 1.9%로 보고도 있고요. 네. 한국은행조차도 1.9%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네. 2%를 채 못 이루는 그런 성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외수 동반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회복 그 시점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린다면 네. 이 OECD 전망도 네. 사실은 이 비상계엄 선언과 네. 해제된 내용이 네. 반영되지 않은 않은 거죠.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선언, 이 비상계엄 선언과 그리고 해제 이후에 예. 정치적인 대치 관계 라든가. 그리고 불확실성 네. 이게 계속 잔존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25년 예산안이 네.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그리고 계속 이게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 그래도 예산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을까요? 해야 하죠. 네. 근데 해야 처리 하지만 기한이 있지만 항상 늦춰서 그래도 12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늘 지연됐었는데 네. 늘 지연됐었는데 네, 네. 올해는 그 지연되는 것보다도 더 늦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지연된 거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그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네, 예. 다른 걸 신경 쓰느라.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로 작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사실 지금쯤에는 이 2.1%로 조정한 것도 사실은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OECD 같은 경우는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는 한 3.3% 수준의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미국도 네. 뭐 2. 몇 %, 일본도 그렇고 하는데 유로지역은 좀 낮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낮아진다는 게 참 걱정이거든요. 다 같이 어려우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하신 그 이제 국가 계엄 사태 반영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조금 후한 편일 수도 있어요. 한은이 오히려 더 낮고 네. IMF는 얼마로 내다봤다고요? 올해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일단 조정 올해와 통계? 내년을 각각 2.2, 2.0%로 네. 이미 공식적으로는 전망했고요. 네. 이렇게 전망치를 낸 다음에 또 IMF가 연례 협의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왜냐하면 IMF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 중에 하나가 해당 국가들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요. 네, 네. 한국이라는 나라를 뜯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금리도 좀 인하해야 돼 하면서 컨설팅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 경제를 전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는 또 역시 1.9%로 난찾아잡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근데 그게 역시 계엄 전입니다. 예, 네. 11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갈수록 2025년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글로벌 IB 네. 투자은행들의 투자은행. 전망치들도 다 낮춰잡고 있어요. 예. 이 IB들은 사실은 더 발빠르게 반영되거든요. 돈을 이런 직접 넣는 데니까. 그럼요. 네. 이 계엄 사태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서 또 전망치를 네. 조정하니까 네.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다 1.8%, 1.7% 네.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이 변수를 빼고 일단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네. 일단 우리가 3분기에가 한국 경제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가 이제 그 좀 좋아지는가 싶었던 수출마저 뒷걸음질 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출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교역하는 대미 대중 그 교역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인가 네. 출범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세부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어떨지 네.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트럼프라는 인물을 저는 한마디로 예. 협상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기를 경험했고 네. 바이든 행정부의 기간을 지켜봤어요. 네. 그래서 학습된 협상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습된 협상가답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 예를 들면 1기 때는 관세를 처음 도입한 게 네. 17년 초에 취임하고 정권이 시작됐는데 1년 후인가? 예, 18년 중반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적용 자체를 좀 앞당겨서 시작할 겁니다. 경험을 학습한 해봤으니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말씀드린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하는 이 무역 보복 조치 같은 네. 것들 이런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조치들 이게 대표격이 바로 IRA 칩스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인플레이션 것들은 감축법. 예, 네, 이거는 이런 반도체법. 것들은 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이에요. 네, 네. 법안 통과니까. 네. 근데 관세 전쟁은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 네. 그러면 미국이 올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못 그러죠. 1기 때도 보세요. 같이 올렸거든요. 네, 네. 그 미국이 다른 나라들 주요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우리나라나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역시 다른 나라들은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을까요? 같이 관세를 올려잡을까요? 네. 같이 올려잡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을 올려잡는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역량이 감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2.0 소위 선거 결과가 발표됐을 때 네. 옳은 것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진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지 아세요? 힌트는요. 방금 무역량이 줄어들겠다. 네. 그러면 세계 해상 물동만.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네. 그럼 세계 물동량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운 업체 해운 선사.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는 웃었지만 머스크라는 기업은 울었습니다. 가장 많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회사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게 바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니까 네.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네. 근데 특히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 그런 관점에서 대외는 불확실합니다. 더. 근데 대내는 어떻는가? 대내외도 가치 부진한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가 당분간 뚜렷하게 반등할 만한 어떤 요소를 찾기가 좀 어렵겠다. 뭐 제가 절망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적당한 희망적이지 않은 예. 절망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죄송합니다. 희망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드려 죄송하지만 네. 이게 이 25년 경제를 보는 중립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모든 경제 그 행위하는 그 주체들이 뭐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생각해 놓고 해야지.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망이냐 뭐 희망적이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현실을 잘 보고 미래를 잘 예측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네. 글쎄 관세 이제 폭탄이 되는지 관세 전쟁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네. 관세를 많이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들어오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그것들의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테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생각만큼 아까 그 전략가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협박용이라든가 위협용이라든가 예. 협상용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가로서 계속 윽박지르는 거죠. 나 보조금 없앨 거야. 네. 나 관세 올릴 거야. 아직 정권 시작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라. 무슨 준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기아 예. 공장 더 질 생각하고 있어라. 네. 이미 경영 전략에 반영시켜라. 바로 이런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관세를 끌어올리면 물가가 정말 반등할까?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네.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도 관세를 끌어올릴 때 네. 물가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네. 떨어져요. 어. 실제 1기 때도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대요? 다른 변이는 이 없었습니까? 부분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다. 네.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결국 그 물건이 수입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안 안 되는 되니까 덜 사는 거예요. 그 해당 제품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지 말라라는 조치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관세를 올려잡으면 교역량이 감소하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압력이 작용되니까 네. 사실은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것도 높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를 자극할까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디플레를 촉발시킬 수 경기 있다. 침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정부도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S&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20%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 현대차, 기아의 그 영업이익이 최대 19% 네. 급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렇다라면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1억짜리의 제품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죠.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기아로서는 수출이라는 전략보다는 미국 내 현지 생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수입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의 공장 더 줘라. 우리 일자리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압력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될지 이제 걱정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많이 기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반도체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 겨울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로 양분하면 하나가 AI 부문 반도체 네, 그리고 HBM. BAI 부문의 반도체인데 네. 겨울이 온 건 BAI 부문의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겁니다. 네.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기업들이 사실은 BAI 부문에서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야 하는 그런 도전 과제가 남아 있고 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수출이 어려울 거다 생각하면 이제 내수라도 잘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이제 내수를 진작시키려면은 일단 금리가 비싸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에서도 예. 전격 이제 단행한 거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단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요. 언제죠? 11월 28일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로 내렸는데 그게 크게 시장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이 은행에 가면 별 그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다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고요. 네. 그 기준금리로 네. 인해서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시간은 네. 적어도 아무리 네. 빨라도 한 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그 결정이 시중금리로 작용되는 그 네. 지점은 조금 남아 있다. 근데 10월에도 한 번 인하했잖아. 3.25로.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효과도 아직은 없는 그 거예요.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면 네. 원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는 네. 시중은행들이 먼저 금리를 내려요. 가산금리를 네, 네. 낮춰잡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곧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리를 올려잡습니다. 가산금리를. 네, 네. 왜냐하면 이자 마진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중금리는 9월, 10월, 11월 반등한 상태예요. 네, 네. 그런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제는 효과가 반영되는 네. 12월 말이나 1월 네. 이 정도에는 시중금리가 오히려 9월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가계 부채가 우리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당국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보통 주담대로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은행에서는 어느 이상 금리가 내려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말라는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네, 의견을 드려본다면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기대했던 성장률이 더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겠지만 네. 다만 물가 상승률은 2% 밑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네. 3달 연속으로.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걸 고려했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은 1%대예요. 물가 상승률도 1%대예요. 대요. 근데 3%의 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긴축적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고 약 2%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해도 2% 어느 때까지? 예, 2나 2.5 이 사이. 까지. 예. 네. 요 정도의 금리로 인하해도 네. 이것도 중립금리고 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충분히 이렇게 경기 부양적인 금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25년 연내에 2에서 2.5%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급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매우 점진적으로 그렇게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사실 이제 전망만 하지 지금 막상 닥쳐봐야 알 텐데 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주제로 어제도 기재부 회의가 있었고 내일도 또 통상 관련 기재부 회의가 바쁘신 게 있는데 얼굴에 보입니다. 바빠야 되고요. 네, 바빠야만 하는데 네.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만난 상황이다. 앞에. 근데 그 소용돌이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그 배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트럼프 2.0에 대응할까?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겠구나.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압박하면서 중국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 네, 제재에 네. 따라라라는 식으로 반도체 공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역 손실이 심각하겠죠. 대중무역이 우리나라의 1대 수출 국가인데요. 네. 그럼 무역 손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이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 그래도 이거 중요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요소 공급만 차단하고 멈출까? 반도체를 안 공급하는데. 그러면 요소 공급 말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 네.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알루미늄, 네. 니켈 네. 이런 핵심 원자재 원자재들을- 소재를요 다 중국이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 소재 공급 차단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마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네. 기업들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혹은 국내 대체제를 마련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사전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면도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유망 수출 대상국을 찾고 그 나라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아직 우리나라 대표적인 라면 기업들 있죠. 인도에 진출을 안 했어요. 제가 그 기업들 얼마 전에 경영전략회의 가서 네. 인도 진출하시라고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네. 인도 진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네.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 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 충격을 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의견을 네, 드린다면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러면 협상가와 대결할 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해나가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만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만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납니까? 히토류가 납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노동력이 있습니까?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집중해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 어떤 특정 부문에서의 완벽한 정말 비교 불가한 기술력을 가지고 트럼프조차 그 어떤 나라조차 한국과는 같이 협업하고 싶다. 네. 하게 협상의 딜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세 가지 제안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계속 상승 분위기를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숨고르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이 지난주가 0.04%였고요. 이번 주도 0.04%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은 상승인데 약한 상승이고요. 수도권 또 지난주가 0.01%, 이번 주도 0.01%. 네. 지방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5%였는데요. 이번 주는 0.04%입니다. 그래서 살짝 하락폭이 축소되긴 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국지적 상승이 일부 거래 단지들, 뭐 재건축이라든지 인기 단지들 위주로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거래량도 떨어지고 매수세가 관망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올해는 거의 다 아직 한 달 남긴 했습니다만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네. 좀 정리하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또 춥고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확실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예.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공급이 좀 덜 될 거다. 내년, 뭐 후년은 맞습니다. 더 덜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다 보면은 더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이제 앞이 안 보일 때 안개가 낄 때가 있잖아요. 네. 안개가 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차하고 집에서 안 나오거나 네. 잠시 갓길에 주차하고 일단 그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죠. 7, 8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대출 규제 들어가면서 이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불확실성이 더 있죠.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불확실성, 장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네. 고금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마음. 근데 네. 1월 10일이 취임입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걱정으로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최근에 네. 이제 국내 정치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1월 매수자 20일인 것 같아요. 1월 20일인가요? 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일단 네. 매수세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굳이 지금 분위기에서 집을 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안개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제 집주인들의 반응인데요. 집주인들은 일단 매물은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줄어들지 않냐. 2026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7,000호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네. 올해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합치면 한 3만 5천 호, 3만 7천 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후내년이죠. 2026년에 공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또 기준금리가 최근에도 내렸으나 내년에도 골드만삭스가 한 3분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지금 급매로 호가를 내리고는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적어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려면 부동산 시장은 한번 흐름이 결정이 되면 기본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꺾였으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인데 네.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좀 더 주춤하지 않을까. 2016년 생각나시나요? 2016년에도 지금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당선돼서 불확실성이 있었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그랬었군요.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10월 정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네. 4월까지 네. 집값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5월 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그때와 그러네. 비슷한 그때 상황. 2017년 그때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취임했는데 그 취임도 전해에 하고 그랬군요. 그렇죠. 우리 국내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군요. 그때도 지금처럼 했는데 그때가 한 7, 8개월 정도 집값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네. 하반기에 불확실성 제거가 된다면 앞서서 말한 공급 부족 영향이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점검해 볼까요? 입주 물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R114 입주 물량을 보면 전국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23만 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올해가 32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한 30% 줄어들죠.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지방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입주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지방에는 좀 많은 물량도 소화되지 않은 물량들이 많이 있고요. 네.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 조사 결과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2만 9천 호 정도로 지금 부동산 R124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5만 9천 호, 인천이 2만 3천 호 정도니까 2025년 내년에 이 정도인데 2026년 되면 이제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보통 사람도 이제 세입자들은 미리미리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내년 2025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구하자라는 움직임이 되면서 전세는 내년 하반기에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이나 무슨 경기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계속 지을 수 있는 땅이 좀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빈 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이제 네.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네. 최근에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 이게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또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들 중에 어떤 것들이죠? 특히 말씀하신 정비 사업? 정비 사업과 부분을 관련된 좀 살펴보게 법안들이 되면 제법 물론 뭐 우리 있죠. 취득세 뭐 잠깐 얘기하면 사실 취득세도 중과세 없애겠다고 했는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 말에 했죠. 그대로 살아 네, 있고요. 네.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인데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국회 재건축 계류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 네. 여전히 8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조합 설립 요건 완화라든지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부분도 사실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네. 이게 지금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 이거는 통과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 패스트트랙은 네. 통과가 됐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통과됐으니까 나머지도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런 것까지 이제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 서울의 인기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의 뭐 저가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네. 네. KB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아파트 가격을 1에서 5분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20%씩 20, 20에서 상위 아파트가 5분이고요. 네. 저가 아파트 밑에 20%가 이제 1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분위와 5분위 차이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네.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5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인기 아파트인데 인기 아파트가 아니라 인기 서울 아파트 전체. 서울 아파트 전체입니다. 네, 네.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상위 아파트를 팔면 서울은 하위 20% 아파트를 5.5채를 살 수가 있고요. 네. 지방은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제 10일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아. 전국적으로 지방이라기보다는 전국이죠. 전국으로 전국. 본다면 네. 이제 11채로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 하위 20% 아파트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5였거든요. 4.5에서 서울 안에서 4.5에서 5.5로 벌어졌기 아.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다. 2022년만 하더라도 4.5. 지금
5.5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양극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고. 상위 20% 아파트는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데 하위 네. 20%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고 근데 요즘 있습니다. 너무 정보도 많이 공유돼서 저걸 사면은 내가 더 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자금이 안 되는 거고 대출도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못 그렇습니다. 사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더 하위 같은 경우는 또 더 안 사게 되고 차이는 더 벌어지는 네. 양극화가 점점점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청약시장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청약시장 또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습니다. 앞서서 뭐 우리 미분양 이야기도 좀 많이 했고 서울 내에서도 이제 입지가 떨어지거나 고분양가 단지들은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도 이제 미분양이 10개 대형 건설사들 1군 브랜드와 1군 브랜드가 아닌 단지들의 네. 청약 경쟁률 차이가 납니다. 네. 1군 브랜드 같은 경우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2대 1이 나왔고요. 네. 1군이 아닌 그러니까 10개 건설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의 청약 물량은 8.6.7대 1, 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는요. 브랜드가 사실 좀 비싸잖아요. 입지도 좋고. 그러면 비브랜드 아파트들도 많이 청약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오르는 곳만 오르다 보니까 인기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네.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그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치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그 정비 사업하는 곳의 단지하고 일반 단지 청약 경쟁률도 그것도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벌어져요. 네, 그것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64.8대 1이 나왔고요. 네.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10.89대 1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정비 사업 단지들이 인기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이제 아파트만 노후화된 거죠. 곳들. 강남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 상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은 낙후된 기반 시설도 안 좋고 집도 안 좋은 곳들 멸실해서 하는데 네.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아파트도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로는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개발할 때 허허벌판에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철역도 생기죠. 학교도 생기죠. 도로도 좋아지죠. 이미 인프라가 다 인프라가 생기는 갖춰졌는데 거군요. 네. 주변 인프라는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만 네. 부수고 새롭게 브랜드 새 아파트가 된다면 네. 굉장히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는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 네.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을 차익이 누릴 수 뭐 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정비 사업 단지 위주로 청약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그 신축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해지 소송이 계속 있어요. 네, 해지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분들, 계약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자가 많다. 뭐 물이 셀 수도 있고 창틀이 휘어질 수도 있고 벽이 휘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예전 같으면 넘어가던 일들인데 하자 수리를 해주면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 네. 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4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입장이라면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자 없이 공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소송을 해서 만약에 계약자들이 승소를 한다면 결국에는 잘못 만든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잘 만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뭐 민간 임대 아파트 사기가 속출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최근에 용인에서 좀 나온 사건인데요. 예. 뭐 계약금 3천만 원만 내면 민간 임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탁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도 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현장 8곳 정도를 조사를 하니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우리 지역주택조합처럼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돈 받고 사업은 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땅 사서 네. 짓겠다라고를 했는데 한 푼도 아쉽고 내 집 마련 못하는 분들은 일단 눈이 우리가 번쩍 뜨이는 거죠. 번쩍 뜨이죠. 네. 3천만 원만 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라고 네. 하는데 계약서 조항을 보게 되면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네. 돈이 남아 있거나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해주고 돈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은 조건인 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